자, 184페이지 보면 일단 오늘에는 이제 경제 변수와 채권금리 주가 이제 이 부분부터 이제 할 텐데 오늘 뭐 운영 및 평가까지 다 하고 시간이 분명 남을 테니까 이 과목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이 이제 사실 이제 여러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최대 위기죠. 그죠? 이 과목 파생상품. 어려우니까 그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84페이지에는 일단 경제 변수와 금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주가와의 관계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반드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거죠. 통화량이 증가하면, 즉 뭐 한국은행이나 이렇게 돈을 풀면 금리는 하락한다. 뭐 그렇겠죠. 근데 뭐 꼭 그렇다라기보다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해설에 그 1번 한번 봐보세요. 1번.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자, 우리가 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자잖아요. 그죠? 이자인데 금리를 다르게 해석하면 돈의 가격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돈의 가격. 금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빌리는 데 대한 대가.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라는 건 돈이 비싸다는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를 많이 준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금리도 올리겠죠. 돈의 가격도 올릴 겁니다. 뭐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물가라든지 소비가 증가하면, 뭐 투자가 증가하면, 뭐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순수출이 증가하면, 환율이 증가하면 전부 다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그런 거 한번 봐두시면 되고요. 얘는 뭐 크게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대비해서는 볼 게 없고 밑에 내려오시면 자. 경제 변수와 주가와 비례하는 것이 있고 반비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 자, 생산이 많아진다는 소리는 기업에서 생산을 많이 하니까, 판매도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주가가 당연히 상승 요인. 그 다음에 물가가 완만하게, 소비자들이 충분히 체감할 수 있게, 소화 가능하게 물가가 완만히 상승한다면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주가 상승 요인. 자,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 요인이죠. 환율이 상승한다는 소리는 내가 옛날에는 100달러 받아왔을 때, 내가 옛날에는 1달러 받아왔을 때 1200원 받았는데 지금은 1달러 받아오면 1300원 받아. 이런 거죠. 그죠? 환율이 상승한다는 소리는. 그러니까 수출 기업한테 좋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인구 증가도 마찬가지고 경기가 좋은 것도 주가랑. 자, 이런 것들은 다 주가와 비례 관계입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이자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돈을 빌리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왜? 이자를 많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투자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주가라든지 부동산의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금리와 주가는 일반적으로 반비례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급격히 증가하면 당연히 주가도 하락하기 마련이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몰리니까. 뭐 다음에 환율, 외화 부채 기업. 그러니까 외화 부채가 많은데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나는 거니까 주가 하락 요인이고요. 그리고 인구도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거니까 이것도 주가 하락 요인입니다. 이렇게 주가 상승 요인과 주가 하락 요인을 잘 구분하셔서 숙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85페이지 가시면 이제 2장 주식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선 뭐 공부했냐면 채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에 쭉 뭐 여러 가지들 그래서 가격과 수익률이 반비례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가격 결정, 그다음에 뭐 듀레이션이라든지 말킬의 정리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 것들 다 언급을 했었으니까 잘 알고 계시면 되겠고 주식에서는 그렇게 시험에 뭐 많이 나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나오면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이제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 일단 주가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라는 부분이죠. 주가를. 그래서 주식의 내재 가치라고 하죠. 우리가 주식의 내재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하는 부분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에 보면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익 가치에 근거한 보통주 평가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에 2번에는 보면 주가 배수를 활용한 상대 가치 평가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깊이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무슨 원리냐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무슨 말인지 뭐 생각이 되지 않겠지만 그 기업의 주가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라는 부분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똑똑한 사람이 한 명이 고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것도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죠.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1,000원을 투자했습니다. 1,000원을 투자했는데 내가 수익률을 10% 기대했고 10% 수익이 났어요. 그럼 나는 얼마 받으면 됩니까? 나는 수익이 10% 나면 그냥 수익만 치면 얼마 받으면 되냐면 100원 받으면 되죠. 그죠? 이거는 뭐 당연히 너무 쉬운 아시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주가가 나오는 거죠. 1번이 수익 가치에 근거하는 거죠. 자, 무슨 이야기냐? 역으로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똑같이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죠. 똑같죠? 그죠?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지는 않죠. 당연히 다른데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말은 똑같아요. 내가 1,000원을 투자했을 때 10% 수익이란 건 내가 100원을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역으로 내가 100원을 받았어요. 100원을 받았어. 근데 나는 10%의 수익을 기대해. 그러면 나는 얼마 투자하면 되는데? 얼마 투자하면 된다? 1,000원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가도 이렇게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내가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다는 이야기는 거기서 결국 얻게 되는 수익 가치는 뭐냐면 대표적인 게 배당입니다. 그죠? 배당. 그죠? 그래서 배당을 100원 받아요. 근데 나는 이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10%의 수익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했어. 근데 배당을 100원 주네? 그럼 나는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얼마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1,000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주가를. 이게 바로 수익 가치에 근거한 주가 모형입니다. 보통주 평가 방법이죠. 그래서 이걸 배당으로 하면 이게 이제 고든의 배당 평가 모형이고요. 그게 아니라 뭐 배당이 없는 기업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단순히 단기 순이익 같은 것들 이익으로 하는 걸 이익 평가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측정하는 거죠.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배당 평가 모형을 계산하고 이런 건 필요 없고요. 그냥 이제 이런 게 수익 가치에 근거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건 이제 할인한다고 해서 이걸 항상 할인율이라고. 근데 분모에 있으면 웬만하면 할인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을, 용어를. 자, 그래서 보시면 1번에 1번 배당 등과 같은 미래 투자 수익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그죠? 10%, 여기서 말하는 10%.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여 현재 가치를 추정하면 보통주의 내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이제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배당 평가 모형에는 정률 성장 모형, 제로 성장 모형, 마이너스 성장 모형. 무슨 이야기냐면 배당이 말입니다. 배당이. 배당이 매년 똑같으냐? 아니면 배당이 매년 일정 비율로 증가하느냐? 그죠? 이 이야기죠, 지금. 다음에 3번. 주당 이익을 기초로 하여 내재 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이익 평가 모형. 맞고요. 다음에 4번. 뭐 이렇게 한다는 거 맞습니다. 틀린 건 2번이 틀렸죠. 왜? 정률 성장과 제로 성장 있습니다. 그리고 다단계 성장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건 없어요.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그래서 해설해 보면 수익 가치에 근거한 보통주 평가 방법 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 배당 평가 모형에는 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렇게 3가지 모형이 있다라는 것 정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다음 중 수익 가치에 근거한 보통주 평가 방법이 아닌 것은 단순히면 그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거 해당 내용은 저 증권투자 상담사 가시면 자세히 배우시니까요. 자, 그리고 2번 내려오면 주가 배수를 활용한 상대가치 평가 방법. 자, 이거는 이제 어떠한 원리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거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주식에 조금만 관심 있으신 분은 PER이란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의 의미는 뭐냐면 주가를 뭐로 나눈 거냐면 주가를 EPS로 나눈 겁니다. EPS. Earning per share, 즉 주당 순이익입니다. 주당 순이익. 한 주가 벌어들인 순이익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을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눈 게 EPS입니다. 발행 주식 총수, 발총으로 나눈 겁니다. 그럼 단기 순이익은 어떻게 구하냐? 재무제표를 가지고 구하죠. 그죠? 매출에서 빼고, 그죠? 영업 경비 같은 거 빼고 해서 단기 순이익이 나오죠. 그러면 거기다가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누면 주당 순이익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PER이라는 것은 주가 나누기 EPS라는 거죠. 주당 순이익. 자, 이런 개념.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식으로 다시 고쳐 쓸 수 있죠.
어떻게 쓸 수 있다? 주가는 PER 곱하기 EPS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EPS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죠? 현금 흐름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만 구하면 되잖아요. 이제 얘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이제 산출해내는 거죠. 어떻게 산출해내느냐? 가장 간단한 예로 이제 과거 평균, 즉 이 기업의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평균 PER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로 사용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자기하고 비슷한 기업, 그러니까 위험이 비슷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동종 산업군에 속한 기업의 펄을 그냥 갖다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추해서. 그러니까 상대가치 평가 방법이란 말입니다. 상대가치. 내가 절대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녀석들과 비교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PER도 있고 뭐도 있냐면 PBR도 있습니다. PBR은 주가를 뭐로 나눈 거냐라고 하면 BPS, 주당 장부 가치로 나누었습니다. 장부 가치. 그러니까 장부 가치라는 것은 이 회사를 다 팔았을 때, 뭐 땅이고 건물이고 그죠? 그 가치 말하는 겁니다. 그걸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한 주당 자산의 가치입니다. 자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가는 PBR 곱하기 BPS죠. 그러니까 BPS는 우리가 자산이란 건 재무상태표에서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것만 또 똑같이 유추해내면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 배수를 활용한 상대가치 평가 방법입니다. 이렇게 종류 정도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번 보시면 자,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줄을 보면 동류 위험을 지닌 주식들의 PER을 이용한다든지 동종 산업의 평균 PER을 이용한다든지 과거 수년간의 평균 PER 아니면은 배당 평가 모형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 등이 있답니다. 이렇게 좀 이거 정도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주가 순자산 비율, 이게 PBR입니다. PBR. 자, PBR은 주가를 자기 자본의 주당 장부 가치인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것 맞고요. 자, PR이 주가와 순자산의 스탁 관계, PBR은 주가와 수익의 플로우 관계,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PR이 플로우 관계고 PBR이 스탁 관계. 이게 스탁 관계고 이게 플로우 관계입니다. 저량과 유량의 개념입니다. 그냥 이건 이렇게 그냥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3번에 보면 주가 매출액 비율이라고 되어 있죠. PSR이라고 합니다. PSR. 자, PSR 같은 경우에는 S가 세일즈죠. 그래서 주가 매출액 비율인데요. 주가를 말 그대로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겁니다. 자, 이거는 왜 있느냐라고 하면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PER 같은 경우에는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EPS가 있어야 됩니다. EPS가 존재하려면 뭐가 존재해야 된다? 그 기업의 이익이 나야 됩니다. 이익이. 근데 꼭 회사가 이익이 나리란 법은 없죠.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난 회사는 아예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다란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이익은 안 나더라도 근데 보니까 회사가 항상 매출은 있죠. 회사마다. 매출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PER을 보완하는 방법이죠. 보완. PER을 보완하기 위한 지표가 PS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것으로 회계 처리 방법에 가장 영향을 덜 받으며 왜곡이나 조작의 가능성이 낮고 왜? 매출액이니까 그냥 가장 상위에 있는 거잖아요. 매출액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회계 분식도 안 되잖아요. 그죠? 매출이니까 그냥. 거기서 뭔가 뺄 때 덜 빼고 더할 때 더 더하고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이익을 조작할 수는 있지만 그죠? 매출액은 그렇게 손대기가 힘드니까 왜곡이나 조작의 가능성이 낮고 마이너스의 이익을 낸 기업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매출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성숙 기업이라든지 경기 순환 기업, 적자 기업의 평가에 적절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도 그냥 개념만 알아두세요. EV 나누기 그냥 저는 발음 그대로 읽으니까 에비타 비율이라고 그냥 보면 EV 나누기 에비타 비율은 기업의 전체 가치, 즉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그죠? 에비타로 나눈 거다. 그 정도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크게 여기서는 중요한 개념이 아닙니다. 넘어가시죠.
자, 그리고 3번 문제는 왜 내어두었냐라고 하면 3번에 3번과 4번을 잘 체크해 두시고 그냥 장점과 단점을 봐 두시라고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에비타가 뭐냐면 사실 그 earning before interest 이제 그 영어 단어 보면 그래서 interest 그러니까 이자 다음에 탁스 세금 다음에 DA 감가상각비 이런 거 before 공제하기 전에 이익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서 아무튼 그 장점은 뭐 마이너스의 에비타 기업이 별로 없다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냥 이것도 단순히 그냥 장점과 단점을 구분하시면 되는데 이거 저번에 한 번 정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문제로 넣어둔 것 같은데요. 거의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 이게 그냥 이런 장점인갑다 이런 단점인갑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87페이지 넘어가시면 기술적 분석 나오죠. 자,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 여기서 뭐 우리가 기술 분석을 깊이 있게 또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증권투자 상담사에서 공부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의 개념 정도만 좀 여러분들이 그건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죠. 그래서 방금까지 사실 했던 건 기본적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업의 내재 가치, 이 기업의 주가가 얼마냐, 적정 주가가 얼마냐, 이 기업의 이론 주가, 적정 주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인데, 이 기업의 실제 주가는 지금 8,000원 밖에 안 하네? 왜 이렇게 저평가됐지? 조금 이따 올라가겠지. 그럼 나 8,000원 사야지. 이런 걸 이제 하기 위해서 기본적 분석이라는 걸 하죠. 즉, 기업의 내재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본적 분석을 한다면, 자, 기술적 분석이란 건 이제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주가, 그리고 거래량, 이 두 개만 가지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과거의 패턴이나 추세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내가 매매 타이밍을 잡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쌀 때,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사서 뭐 올라갈 때 팔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하기 위한 게 바로 기술적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뭐 가정도 여러 가지 가정이 필요하죠. 뭐 주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뭐 결정이 되고 등등등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도 뭐 증권투자 상담사 가서 뭐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4번에 1번 정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 다음에 2번 이제 단점이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 단점은 주관적이니까요. 해석하기 따른 나름입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3번이 틀렸는데, 자, 기술적 분석을 위한 실제 적용이 어려워 분석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한꺼번에 여러 주식의 가격 변동 상황을 분석 예측할 수 있다. 뭐가 틀렸냐면 분석이 빠르다,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보고 이 모양. 그러니까 가장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이제 패턴 분석이라고 하는데, 자, 갑자기 주가가 급등했어요. 급등하면 이게 이제 가격이 오른 만큼 줄을 끊는다고 봤을 때 이만큼 올랐어. 그러니까 너무 올라놓으니까 우리가 항상 이걸 아무튼 항상 너무 오르면 반대 방향으로 조정이 들어갑니다. 조정. 그래서 이렇게 뭐 조정이 들어가면 마치 이걸 긋다 보면 이렇게 마치 뭐 같아요, 이게? 깃발과 같아지죠. 이걸 이제 깃발형이라고 합니다. 패턴에서. 이게 완성이 되면 다음에 어떻게 될까? 지금 내일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내일은 올라갈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이런 패턴이 완성되었을 때. 이 뭐냐면 너무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이 들어갔다가 이제 다 수렴됐으니까 다 쉬었으니까 다시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거. 자, 이렇게 보고 이제 하는 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과거에 이런 패턴이 나오면 상승을 많이 하더라는 거지 꼭 상승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쉽죠, 그냥. 이런 모양 나왔네? 그럼 내일 오르겠네. 이거니까 뭐 오래 걸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는 거. 다음에 4번. 이제 그 이야기죠. 과거의 주가 변동의 패턴이 미래에 그대로 반복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차트 해석이 또 분석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나는 이걸 보고 깃발 모양으로 끊어냈지만, 아니면은 누구는 이걸 보고 뭐 페넌트형으로 뭐 끌어낼 수도 있고, 그건 뭐 사람들 나름이죠. 그래서 자, 그리고 해설해 보시면 장점과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장점 한번 보면 주가와 거래량의 모든 정보가 반영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 변동의 패턴을 관찰하여 그 변동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차트를 통하여 누구나 쉽고 짧은 시간에 이해가 가능하다.
그리고 한꺼번에 여러 주식의 가격 변동 상황을 분석 예측이 가능하다. 뭐 차트를 보고 하면 되니까. 반면 한계점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과거의 패턴이 반드시 미래의 패턴과 동일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추세 기간이란 걸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추세라는 건 뭐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이런 거. 그러니까 일정 기간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걸 추세라고 합니다. 추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 기술적 분석에 사실 가장 가정 중에 큰 하나가 추세인 거죠. 예. 만약에 주가가 추세 없이 급격히 지 마음대로 변한다라고 하면 기술적 분석 존재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주가는 일정한 추세를 타기 때문에 지금 상승 추세다. 그러면 나는 사야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꺾여가지고 반등해서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하락 추세다. 그러면 뭐 팔든가, 그죠? 뭐 기다리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한 추세가 언제가 상승이고 언제가 하락인지 그런 걸 이제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죠. 어렵고. 지나봐야 사실. 자, 그리고 주가 변동이 주식의 수급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발생된 경우에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당연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죠. 그냥 주식은 시장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는데 갑자기 안철수 연구소가 급등해요. 그냥 왜? 옛날에 안철수 씨가 대통령 후보 나온다고. 그죠? 뭐 이런 건 뭐 기술적 분석으로 설명될 게 아니죠. 다음에 어느 시점이 이거 발음 잘했는데 어느 시점이 주가 변화의 시발점인가에 관한 그죠? 해석이 각각 다르다. 다음에 시장 변화 요인을 정확히 분석할 수 없다. 그리고 이론적인 검증이 어렵다. 이런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기술적 분석은. 자, 그 정도는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넘어오시면 188페이지에 기술적 분석의 종류 나오는데요. 자, 종류는 일단 그 해설 보시면 반전형과 지속형. 이게 이제 패턴 분석이거든요. 패턴에 반전형과 지속형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지속형이죠. 깃발형. 올랐는데 잠깐 조정하다가 완성되니까 다시 올라가더라. 지속형인 겁니다. 그죠? 이런 식이거든요. 단순히 그냥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헤드앤숄더, 샴푸 형태죠. 그죠? 헤드앤숄더형. 네. 자, 이건 어떠한 형태냐면 간단하게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반전의 예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외우더라도 우리가 일본으로 하면 삼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형태. 즉 무슨 이야기냐면 주가가 올라요. 이제 이걸 저항받는다 그러거든요. 용어상. 그래서 천장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져요. 근데 그 다음번에 이제 이걸 뚫었어. 올라갔어. 쫙쫙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저항받고 이제 떨어졌어. 그리고 이제 올랐는데 앞선 것보다 못 올라갔어요. 그리고 조금 올라가다가 이제 저항받고 바로 떨어졌어. 자, 이렇게 되면 이 모양이 완성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대세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잘 올라가다가 모형이 완성되면 뭐 한다고요? 하락한다고 해서 반전형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얘 이름이 헤드앤숄더, 머리 어깨와 같다라고 헤드앤숄더형. 우리말로 하면 삼봉 천정형. 왜 봉우리가 세 개란 이야기죠. 일본 애가 한 건, 사케다가 한 건 삼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걸 뒤집으면 바로 삼중 바닥형입니다. 뒤집으면.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원형 반전. 원형 반전도 이런 거죠. 원형. 이런 게 나오면, 모형이 완성되면, 떨어졌는데, 모형이 완성되니까 상승하네? 이런 것들. 이게 V자면, V자 패턴형이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전형이다라는 거. 그 외에 옆에 보시면 뭐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깃발, 페넌트, 쐐기, 직사각, 이렇게 이제 도형은, 그러니까 도형이 웬만한큼 나오면 이게 지속형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별거 아닌 겁니다. 반전도 아닌 지속도 아닌. 자, 그냥 이 정도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 위에 올라가서 5번에 1번 보시면 추세 분석. 아까 추세는 이야기했죠.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그 이야기인데, 자, 추세 분석의 경우 추세 순응 전략과 역추세 순응 전략이 있다. 역추세 순응 전략의 경우 추세 반전을 예상해서 최고점 매도,
최저점 매수하는 전략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추세 순응 전략이란 건, 지금 올라가고 있네. 사야지. 떨어지고 있네. 팔아야지.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역추세 순응 전략은 올랐으면, 이제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오를 때 매도 치고, 그죠? 떨어지면, 이제 다 떨어졌겠지. 이제 다시 올라가겠지. 떨어지고 있는데 매수하고. 이게 이제 역추세 순응 전략입니다. 별거 아니죠. 그리고 이제 4번에 보시면 지표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지표라는 건 이제 데이터 값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실제로 뭐 매매하시는 분들, 뭐 볼린저 밴드 아니면은 뭐 스토캐스틱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이 사용하시는데, 뭐 지표 분석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통계적인 어떤 숫자들 이야기죠. 그걸 가지고 기술적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분석의 종류 보시면 일단 1번이 추세, 2번이 패턴, 그리고 이제 지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분석. 뭐, 그 정도 있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패턴에서 반전형과 지속형 구분 정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셔서 189페이지. 자, 펀드 운용을 위한 자산 배분 전략이 아닌 것은? 일단 간단하게 답은 4번이고요. 자, 보시면 일단 그걸 보시기 이전에 밑에 해설에 한번 보시면 펀드 운용 프로세스는 계획, 실행, 성과, 평가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답니다. 우리가 항상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일상생활도 플랜 두 C 아닙니까? 플랜 두 C. 그죠? 계획하고 다음에 실행하고 다음에 C 이제 다시 피드백 해야죠. 그죠? 모든 일은 이 플랜 두 C. 플랜만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몸으로 때운다고 두만 해서도 안 되고 그죠? 플랜 두 C가 좋은 말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 함에 있어가지고 밑에 보시면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분할 때 개념을 이렇게, 이 중요한 개념인데요. 전략적과 전술적이란 거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전략적은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그거 설명하기 이전에 일단 자산 배분부터 좀 이야기를 하고, 제가 너무 앞서갔네요. 자, 자산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에셋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영어로 하면 에셋이고 우리말로 하면 자산인데, 자산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주식 한 종목,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 뭐 포스코 주식 이런 걸 우리가 자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식의 한 종목인 거죠. 그죠? 그러면 자산이란 건 뭐냐면 이런 이제 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채권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산의 조건이 있어요. 자산이 되려면 분산 가능성, 즉 많아야 된다는 소리죠. 안에 종류가 많아야 된다는 소리고, 다음에 독립성, 각각의 자산이 상관관계가 낮아야 된다는 뭐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걸 만족하는 걸 우리가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산 배분이란 이야기, 자산을 배분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내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가 뭐 1,000만 원을 투자한다. 그러면 1,000만 원 중에 채권은 얼마, 다음에 주식은 얼마, 즉 무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의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자산 배분이거든요. 간단하죠, 그죠? 자산을 배분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시간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 오늘날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펀드 같은 것들의 수익률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이 바로 자산 배분이더라는 거죠. 수익률 결정은 펀드 매니저가 종목 선택을 얼마나 잘하느냐, 매매 타이밍을, 기술적 분석을 얼마나 잘해서 매매 타이밍을 잘 잡느냐 다 필요 없고요.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가장 크게 좌우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산 배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투자자산 운용사 같은 것들 배우면 자산 배분에 대해서 많이들 배우실 겁니다. 자, 아무튼 자, 이런 이제 자산 배분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투자 목표를 처음에 세우면, 예를 들어서 나는 집을 사야 되겠다. 집을 사야 되는데 집값이 10억이다. 근데 나는 지금 1억이 있다.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가 나야 돼? 10배, 1000%가 나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1000%를 내야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낼 것인가? 라는 부분. 이제 목표를 세웠으니까 이제 내 상황을 분석하는 거죠. 내 상황, 나는 1억 있고, 그러면 1000% 수익 내야 되고, 근데 나는 위험을 좋아하나? 나는 위험을 좋아한다. 1억 다 날려도 된다. 그래, 뭐, 인생 한방이지, 뭐, 이러면서. 그죠? 이렇게. 그게 됐으면 이제 그러면 이제 자산 배분하는 거죠. 근데 사실 자산 배분이랄 것도 없죠. 이거면 이제 위험 자산이 몰빵이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자산 배분을 함에 있어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게 되는데요. 전략적 자산 배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무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을 이제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그러니까 최초에 나의 이제 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장 상황이나 내 가정이 변하지 않는 한은 안 바꾸는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내가 무위험 자산에 뭐 예를 들어서 60, 그다음에 위험 자산에 40 이렇게 6대 4로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할지, 어떤 채권에 투자를 할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내가 단기적인 의사결정, 적극적으로 내가 뭐 역투자 전략이라든지, 그래서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우리가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돌아와서 이제 결론 내면 장기적과 단기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PI 전략, 포트폴리오 인슈런스,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인데요. 이건 이 과목 가면 보게 될 거니까 지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정도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자, 넘어가시면 펀드 운용 전략 있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189페이지까지 복습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2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